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객체 중에 사회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객체는 인간, 휴먼인데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사회적 문제,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문제, 사회 문제가 뭘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는 같이 교집합 부분을 많이 이루고 있겠지만은 꼭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이지 않은 것도 있고 꼭 사회 문제가 개인 문제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회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야기되어야 한다. 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될 때 구성원들의 의지나 노력 부족에 의해서 야기될 적에는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야기됐다고 보면은 이것은 거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문제 발생의 원인을 구성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성원들의 의지 부족이나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야기됐다고 이렇게 원인을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의지에서 찾는다면 미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고, 구성원들이 만든 제도나 정책상 하자 또는 사회 구조상 모순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야기됐다고 보면은 거시적 관점의 사회 문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이런 문제지요. 다음에 사회 문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 몇몇에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는 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몇몇에게 할 뿐이고, 그에 비해서 적어도 사회 문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대다수에게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회 문제라고 해서는 동시에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돼야 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구성원 대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 또 하나,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문제라고 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는 지속성을 갖거나 또는 반복성을 보여주어야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 문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사회 문제라고 해서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그리고 사회 문제는 상대성을 갖습니다. 시 공간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아니기도 하는 것처럼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 문제의 개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 문제란 왼쪽 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지요. 사회 질서의 상당 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범을 위배했다고 간주되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사회 문제의 유형에 보시면 사회 문제의 유형을 사회관에 의해서 나눠보기도 하고 학적으로 분류해보기도 합니다. 사회 문제의 유형을 사회관에 의해서 사회관 기준으로 사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사회관에는 기능론적 관점도 있고 갈등론적 관점도 있고 신갈등론적 관점도 있습니다. 자,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를 부적응이라고 표현하거나 부적응으로 인해서 야기된 것으로 봅니다. 또는 반사회적 행동,
기능론은 사회 문제를 부적응의 행태나 또는 반사회적 행동으로서 일탈이나 탈선이나 이런 등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용납되지 못하는 행위를 보여줄 때 그것을 소위 사회문제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우리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이런 것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적사회에 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이런 등으로 표현하는 일탈 또는 탈선 등으로 설명되는 것이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사회 문제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사회 문제는 불평등으로 인해서 야기된다고 봅니다. 불평등이 원인이 되어서 여기는 부적응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반사회적 행위전, 여기는 불평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빈부격차, 빈곤이나 또는 실업이나 빈곤이나 실업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배제 또는 소외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 것은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불평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사회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빈곤, 실업, 소외, 계층 갈등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박탈 뭐 이런 문제들 쭉 쓰고 있죠. 계층 갈등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갈등론에서는 신갈등론에서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사회해체로부터 찾습니다. 가족해체, 사회해체, 지역해체, 국가해체, 사회해체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해서 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적 있었어? 또 지역 분열이라든지 자 이런 등으로 야기되는 것을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신갈등론적 입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의 가족해체, 또 지역해체, 사회해체, 국가해체 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신갈등론, 즉 통합론에서 바라보는 사회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학적 관점으로 사회학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신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강의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가 됩니다만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3D는 여러분 알다시피 3D라고 해서는 데스티튜션 빈곤 또 DGS 질병 또 드링컨시 자 이런 등등 해서 빈곤, 질병, 비행 또는 비행되지 않은 범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4D라고 하는 것은 3D에다가 디펜던스 의존성 심화를 넣어서 4D라 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이러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D, 초혼 연령의 증가라든지 또는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의존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사고 부채가 깨달은 모든 노인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갖게 된다는 4개의 고통으로서 빈고, 병고, 무이고, 고독고 나중에 우리가 노인복지에서 또 한번 다뤄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고라든지 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오악, 베버리지의 오악도 있지요. 무지, 불결, 질병 또 그런가 하면은 나태, 빈곤 이렇게 되는 이 오악 또 성호 이익 선생이 만든 6종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 문제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들 보통 사회악이라고 합니다. 사회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이런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악은 법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문제로서 사회약을 무엇을 들고 있는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8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출산, 노령, 출산, 양육, 노령, 실업, 노령, 그다음에 질병, 부상,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을 말할 때 사회적 위험으로 8가지를 예로 들고 있어요. 모든 법률에는 사회보험에 관련된,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법률에는 사회악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을 모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사회학적 관점을 이렇게 3D니, 4D니, 4권이, 5학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 사회적 위험. 또는 사회학, 기능론에서는 사회학,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사회 문제도 우리가 다뤄질 내용이 되겠고, 나중에 법제를 넣을 적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악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위험을 각각의 법률에서는 무엇을 예로 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과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과 가치. 자,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을 봤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뒤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의 문제죠. 무엇에 초점을 줄 것인가, 무엇에 보다 큰 비중을 줄 것인가, 무엇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당연히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 속에서 양대 가치, 그러면은 자유와 평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양대 가치 중에 어느 가치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유정자들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바로 이런 고민거리가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는 그 정당의 이념과 연관되어서 좌파 정당이나 또는 진보 정당에서는 평등에 보다 큰 비중이나 우선 가치를 두고 있었고, 우파 정당이나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평등보다는 자유의 우선 가치나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 왔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 구별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다 오늘날에는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구별 없이 하이브리드지요. 어떤 때는 자유 이념에 맞추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때는 평등 이념에 맞추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것처럼 어떤 정당의 이념과 복지 이념을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복지라고 하는 거에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보다는 평등에, 개인 중심보다는 더불어 살자는 공동체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평등의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평등의 가치. 많은 사람들은 평등은 똑같이 라는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지만 평등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이 이렇게 있는 거지. 물론 양자 비교로서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비교하겠습니다만,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그 바로 단순 산술 공식을 이용해서 나누기 하는 수량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쳐왔던 어떠한 연륜과 경륜의 과정을 거쳐왔던 상관없이 끝나고 헤어질 때에는 단순 산술 공식으로 나누기 n에서 n분의 1씩 가져가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결과의 평등. 그런데 이 절대적 평등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장애가 있던 없던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는 상당히 아름다운 평등관은 분명하지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국가사회적 관점으로나 일부 개인의 관점에서는 하향적 평등을 가져와요. 8시간 시간당 시급 10,000원이 책정된다면 시간당 시급 10,000원에 그리고 8시간 근무를 했다면 남녀, 노소 관련 없이 장애, 비장애 관련 없이 내국인, 외국인 관련 없이 모두 10,000원씩에다 80,000원씩 지급한다. 절대적 평등입니다. 수량적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죠. 그런데 8시간 근무 동안에 8시간의 근무 동안에 누구는 100개를 만들고 누구는 50개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80,000원씩을 준다면 50개를 만들고 80,000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겠지만 100개를 만들고도 80,000원 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지게 될 거예요. 개인 발전이나 국가 사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굳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노력하지 않게 되고 기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 절대적 평등은 하향적 평등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것이 상대적 평등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은 다르게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면서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 또는 균등의 개념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어느 정책이나 어느 정책에서나 꼭 절대적 평등만 고려한다거나 상대적 평등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준선까지는 절대적 평등. 누구나 똑같이.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여가 있다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보다 큰 기여도에 대한 다른 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상응하는 보수가 더 가도록 하고 만약에 기준도 맞추지 못하고 전체에 해악을 짓다면 그만큼의 피해는 당사자가 감내하도록 해서 삭감을 해버리가 삭감을 하거나 벌금을 물리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그러나 어느 평등관에 초점을 줄 것이냐를 가지고 본다면 어느 평등관에 초점을 줄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 절대적 평등으로 간다면 이것은 좌파적 성격이 보다 강한 좌파적 성격이 보다 강한 상대적 평등은 우파적 성격이 보다 강한 정권이나 정책 기반자가 사용하는 평등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도 나올 수 있는데 기회의 평등은 것은 출발만 똑같이 그리고 과정은 능력주의로 나머지는 능력주의에 의해서 나눠간다. 출발 상황 그래서 국가 개입의 최소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국 국가에서 강조하는 평등관이 되겠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한 간섭에 출발선까지만 평등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발 맞추세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던 장애가 있던 장애가 없던 남자든 여자든 관련 없이 발만 맞추는데 출발선만 줄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나머지는 각자의 능력에 맡겨놓고 출발 총만 쏘버리고 마는 겁니다. 출발 총성만 날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에요. 소국 국가의 평등관이지요. 그에 비해서 결과의 평등은 이것은 끝날 때 똑같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던 얼만큼 노력을 했던 어떠한 배경 지식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상관없이 끝날 때는 똑같이 3명이면 3분의 1씩 4명이면 4분의 1씩 10명이면 10분의 1씩 나눠 갖는 바로 이것이 결과의 평등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회의 평등을 선호하겠어요? 가진 자들은 기회의 평등. 놔주세요. 그냥 출발선만 맞춰주고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가진 자들은 각자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기회의 평등을 선호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갖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결과의 평등을 요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위반하는 아니면 집권정당으로서 유정자의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어떠한 평등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같은 평등이라 하더라도 정책의 방향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또 자유의 관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자유는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걸로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쟁취한 걸로서 국가에 의한 자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고, 이것을 기본권의 개념으로 한다면 소극적 자유는 자유권이라고 부르고 공민권이라고 부르고, 적극적 자유는 사유권이나 복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때문에 평등의 가치보다 자유의 가치를 선호한다 해도 어느 가치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운데 있는 효율을 보면 효율에는 수단적 효율과 그리고 배분적 효율로 나눠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율하면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을 수량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효율의 또는 효율성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효율에는 수단적 효율로서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로 나눠봅니다.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말하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은 대상 효율성과 같은 개념 또는 정책 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면 또는 대상 효율성, 목표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운영 방식을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돕는다는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사용하면 될 거예요.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그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선 중복이나 재원 낭비를 막는 것이 바로 운영 효율성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철저한 사전 예비조사, 자산조사 같은 것을 철저히 시행해서 선별된 사람만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투자 대비 산출도가 높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에 비해서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파레토 효율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파레토 효율. 이것은 주어진 자원에 있어서 타인의 것을 뺏지 않고도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파레토 효율, 배분적 효율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효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결론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자원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효율이나 만족도를 쟁취할 수는 없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파레토 효율이겠어요. 고르게 배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고르게 나누지 않고 한 사람에게 배분됐어도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면 바로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 그야말로 참 우리가 지지리도 가난했던 60년대, 70년대와 같은 가난한 시기에 참으로 한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조차도 없었던 아주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자원 배분을 하거나 복지 배분을 할 적에 어디에 초점을 뒀을까? 자유? 평등? 효율? 효율에 보다 초점을 뒀을 거예요. 효율 중에서도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책 입안자가 언젠가는 되시겠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거 선택의 퀘스천 마크를 다뤄놓은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문제가 되겠어요. 앞 페이지로 가서 보실까요?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 이러한 수없이 이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선택의 가치가 있지만 그중에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평등, 공평, 적절성이라고 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거고, 평등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 평등을 평등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는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적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하나의 원칙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과 공평과 같은 경우에는 평등을 적용할 적에는 이것은 보통 사회수당이나 사회수당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조건을 막론하고 일정 조건, 원하는 조건만 구비되어 있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절대적 평등에 가까운 사회수당, 절대적 평등에 가까운 평등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 평등과 같은 공평이 적용되는 것은 기여한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조금 낸 사람에 비해서, 보험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보험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이 많이 받도록 하는 사회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공평, 균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열등처우의 원칙도 있죠. 열등처우의 원칙. 이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생존권. 오늘날은 생존권의 개념보다는 적절성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적절성, 인간답게. 도대체 어느 것이 인간답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질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 제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이 뭘까? 그랬더니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아하, 인간다운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근데 인간다운 생활보다는 보다 구체적이지만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래다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하, 인간다운 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최저 보장 수준 이상의 수입이나 최저 임금 이상의 수입을 가짐으로써 입증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답게 라고 하는 그 최저 임금선이나 최저 보장순, 최저 보장 수준선을 우리가 적절성의 수준 또는 인간답게의 수준 또는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생존권의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썼지만 오늘날에는 최저 보장 수준, 옛날에는 최저 생계비라는 말을 썼지만 최저 보장 수준, 최저 보장 수준이란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첨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저 보장 수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어떠한 사회복지 정책이 체결하자면 수립된다고 해도 이렇게 절대적 평등의 영역, 그리고 상대적 평등의 영역인 공평, 그리고 인간답게의 수준을 맞춰준다는 적절성이나 생존권의 원칙,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긴 같이만 적었지만 원칙 세 가지,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공평, 그리고 인간답게 적절성이나 생존권, 이 세 가지를 꼭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정책의 발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